여보, 저 숨이 안 쉬어져요. 새벽 3시에 남편 방에서 나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공기가 목구멍까지만 차올랐어요. 한 손으로 복도 벽을 더듬어 짚었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벽지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물 빠지듯 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몸이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시야가 점점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귀청이 터질 듯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어요. 누구 없어요. 목에서 가느다란 소리만 겨우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여서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췄어요. 119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 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119 구조대입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단어 하나하나 내뱉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그 다음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머리를 울렸어요. 응급구조사가 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플라스틱 냄새와 함께 차가운 산소가 코로 밀려 들어왔어요. 환자분, 눈 뜨세요. 정신 차리세요. 응급구조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려고 애를 썼지만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의식이 또다시 깜깜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저는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49살이 된 평범한 주부예요. 5년 전 어느 봄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떠올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뇌혈관이 막혀서 오른쪽 마비가 심하게 왔고요. 손에 쥔 진료 차트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언어 중추도 손상돼서 말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귓가가 웅웅거리며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 침대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굵고 가는 튜브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B-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차갑고 축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내가 꼭 지켜줄게요.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에서 간병이라는 단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병원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지냈어요. 딱딱한 간이 침대에 누우면 등뼈가 하나하나 베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남편의 링거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아 혈압을 재고 수첩에 빼곡히 기록했어요.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넣고 3분을 기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는 모든 일을 눈여겨보며 하나씩 배워갔어요. 보호자님, 이렇게 손목을 받쳐주시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의 손동작을 따라했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간병하시려면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해낼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내 인생을 갉아먹을 약속이 될 줄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사실 겁이 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모든 게 힘겨웠어요. 남편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것부터 막막했습니다. 70kg이 넘는 남편 몸을 제 힘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여보, 힘내서 일어나 봐요. 나 혼자는 못 들어요. 남편은 한쪽 팔에 힘이 완전히 없어서 혼자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두 팔로 남편 겨드랑이를 받쳐서 간신히 일으켜 세웠어요. 허리와 등골에 찌릿하고 뜨거운 통증이 확 몰려왔습니다. 휠체어에 앉히는 동안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헐떡헐떡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첫 기저귀를 갈던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바지를 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와서 구역질이 났어요. 입을 막고 참으며 기저귀 테이프를 뜯어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물티슈를 제대로 꺼낼 수조차 없었어요. 한 장 한 장 꺼내서 조심스럽게 닦아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살아갈 인생인가? 속으로 울먹이며 새 기저귀를 채우고 바지를 입혔어요. 다 끝나고 나니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손을 비누로 문질러 씻었어요. 3번이나 비누칠을 하고 뜨거운 물로 헹궈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뺨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들러붙어 산발이 돼 있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늙고 초라해졌지? 긴 한숨이 입에서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더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 새벽 알람은 제 일상이 됐습니다. 한밤중에도 남편의 몸을 돌리고 기저귀를 갈고 링거 속도를 확인했죠. 그 지옥 같은 루틴은 하루도 빠짐없이 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회사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연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을 돌봐야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간병인을 고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감당하기 벅찬데 간병인 비용까지는 도저히. 팀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마지막 출근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미연아, 정말 힘내. 우리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요. 실제로 시간이 흐르며 연락은 하나둘 끊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가끔씩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저녁이나 한번 먹자. 미안해, 남편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어. 그럼 다음 기회에. 하지만 그 다음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지다가 나중엔 완전히 끊어졌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가던 합창단 모임이 있었어요. 노래 부르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목청껏 노래를 부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곤 했어요. 하지만 남편 간병을 시작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갈 수 없었습니다. 미연아,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올 수 있어? 단장님이 간절한 목소리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알았어. 많이 힘들겠구나. 몸 챙기고 힘내. 몇 달이 흐른 뒤 합창단 단톡방에서 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으니 자리를 비워줘야 했으니까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얼굴만 하루 종일 마주 봤어요. 집 밖을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언어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말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의미 없는 소리만 내곤 했어요. 제 말에 대답을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혼잣말만 점점 더 늘어갔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하네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에 뭘 드시고 싶으세요? 역시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올해 49살. 아직 충분히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몸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큰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5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데 휴대폰이 윙윙거리며 진동을 울렸어요. 화면에 남편 이름이 떴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발음이 뭉개지고 어눌해서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대로 된 단어를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 거야? 그 순간 전화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방을 휙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어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던 택시를 급하게 잡아탔어요. 아저씨, 화곡동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운전사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밤거리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집까지 가는 20분이 2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렀지만 너무 느리게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계단으로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헐떡이며 계단을 밟았어요. 현관문을 벌컥 열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목이 쉬도록 남편을 불러댔어요. 거실 바닥에 남편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남편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세차게 흔들었어요. 눈은 반쯤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입 한쪽 귀퉁이에서 침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쪽 팔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119. 지금 당장 119 불러야 해.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어요. 말을 못하고 의식이 없어요. 주소를 가르쳐주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남편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남편의 차갑고 축축하게 젖은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쥐었어요. 여보, 제발 버텨요. 나 아직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남편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 안을 요란하게 울리며 가까워졌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과 의료 장비를 들고 현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말을 전혀 못하고요. 몸도 한쪽이 전혀 안 움직여요. 뇌졸중 의심되니까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남편을 조심스럽게 들것 위에 올렸어요.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응급실 불빛이 눈부시게 환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일제히 달려와서 남편을 안으로 데려갔어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저를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멈출 줄 모르고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손을 모아 쥐고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는지 2시간이 흘렀는지 시간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환자 보호자 계십니까? 벌떡 일어나서 의사 선생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네, 저요. 제가 환자 아내입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완료했습니다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어요.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손상됐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 신체 마비가 왔고 언어 중추 부분도 상당히 손상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평생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그 말이 내 인생의 종신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남편을 봤어요. 온몸에 굵고 가는 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규칙적인 B-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남편의 축 늘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전혀 힘이 없이 물렁물렁했어요. 여보, 나야. 미연이야. 내 목소리 들려?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굳게 감겨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내가 지킬게. 평생 곁에서 지켜줄게. 뜨거운 눈물 방울이 남편의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지냈어요. 매일 정해진 면회 시간이 되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눈을 반쯤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의미 없는 소리만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왼손으로 제 손을 힘없이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재활 치료받으면 분명히 나아질 거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오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집에서 직접 간병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제가 직접 돌볼 생각입니다.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시는 게.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 간병인 비용까지는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럼 간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저귀 가는 방법, 체위 변경하는 방법, 욕창 예방하는 방법. 공책을 꺼내서 중요한 내용을 빼곡히 메모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 휘갈겨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가슴속을 꽉 채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날 구급차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남편을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옮겨 태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우리 집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여보, 이제 우리 집이야. 여기서 천천히 나아지자. 남편을 침대까지 데려가서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숨이 가빠서 입을 벌리고 헐떡헐떡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진짜 지옥 같은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첫날 밤은 눈을 한숨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1시간마다 깨서 신음소리를 냈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세를 바꿔달라는 신호, 물을 달라는 신호,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신호. 말은 못하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밤새도록 일어났다 누웠다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이 밝아올 때쯤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호박을 꺼냈습니다. 칼로 썰어서 냄비에 넣고 푹 끓여서 호박죽을 만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호호 불어 식힌 다음 남편 입에 넣어줬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삼켜요. 살에 들리면 안 돼. 남편이 천천히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기는 걸 지켜봤어요. 다음 숟가락을 떠서 또 입에 넣어줬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를 다 먹이는데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렸어요.
팔이 저려서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약을 먹여야 했어요. 혈압약, 당뇨약, 뇌혈관 약을 물과 함께 입에 넣어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 콜록콜록 기침을 했어요. 등을 손바닥으로 쓱쓱 문지르며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숨 고르고. 간신히 약을 목구멍으로 넘겼어요. 오전에는 재활 운동을 시켜야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병원에서 가르쳐준 동작들을 따라 했어요. 남편의 오른팔을 두 손으로 받쳐서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0까지 세고 내려요. 남편 팔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제 팔뚝과 어깨에도 통증이 쑥 몰려왔습니다. 다리도 구부렸다 폈다를 20번씩 반복했어요.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거의 다 했어. 남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힘들어했어요. 이마와 뺨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둘 다 쓰러질 것처럼 지쳐 있었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페트병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특히 허리와 등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어요. 이게 앞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구나.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또다시 죽을 끓여야 했어요. 이번에는 쇠고기를 잘게 다져서 넣은 쇠고기죽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서 또 천천히 먹였어요. 맛있어요? 오늘 소고기 넣었어요. 남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여줘서 다행이었어요. 오후가 되면 가장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목욕이었어요. 이틀에 한 번씩 남편을 씻겨야 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서 욕실 앞까지 데려갔어요. 문턱을 넘기려고 휠체어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의자에 남편을 조심스럽게 옮겨 앉혔어요. 옷을 하나씩 벗기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0년 넘게 부부로 살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부끄러웠어요. 샤워기를 틀어서 따뜻한 물을 남편 몸에 뿌렸습니다. 물줄기가 등과 가슴을 적셨어요.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온몸을 닦아냈습니다. 등을 씻기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속으로 울먹이며 계속 등을 문질렀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다시 휠체어에 태워서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옷이 물에 젖어서 몸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땀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빨리 샤워를 하고 나와야 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처 몰랐어요. 제 몸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끔찍한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1년이 흘러갔어요. 남편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말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만 목구멍에서 새어나올 뿐이었어요. 재활 치료를 매일같이 꾸준히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몸이 점점 더 망가지고 있었어요. 허리 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게 굳어 있었어요. 등을 곧게 펴려고 하면 찌릿한 통증이 확 몰려왔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며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손목에도 통증이 찾아왔어요. 남편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이 욱신욱신 쑤셔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동네 약국에서 소염진통제를 사서 먹으며 버텼어요. 하루에 3알씩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통증이 잠깐 동안 가라앉았다가 금방 다시 돌아왔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전화도 문자도 이제 아무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심심할 때 SNS를 켜서 친구들 소식을 몰래 엿봤어요.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가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맛집에서 찍은 음식 사진도 가득했습니다. 부러운 마음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저는 집 대문 밖을 나갈 수조차 없었거든요. 휴대폰을 덮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합창단도 완전히 그만두게 됐습니다. 단장님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미연 씨, 정말로 다시는 못 오시는 거죠? 네. 정말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건강만은 꼭 챙기세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노래 부르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딸 지수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결혼식 날짜는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식 꼭 와야 돼요. 그래, 당연히 갈게. 우리 딸 예쁜 모습 꼭 봐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남편을 어떻게 데려가지? 결혼식 당일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을 깨끗하게 씻기고 정장을 입혔어요.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딸 결혼식이에요. 예쁘게 봐줘야 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식장까지 택시를 불렀습니다. 휠체어를 들어 올려서 트렁크에 실으려는데 허리가 쑥 아파왔어요. 이를 악물고 참으며 간신히 실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휠체어를 밀고 예식장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어요. 저 사람 남편이 장애인이네. 휠체어 타고 왔네. 그런 눈빛들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뜨거워졌어요. 딸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정말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눈물이 핑 돌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하지만 식이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불편한 듯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조용히 해요. 지금 식중이잖아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소리를 냈어요.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신호였습니다. 잠깐만 참아요. 식 끝나면 바로 갈게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번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내 등에 꽂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급하게 휠체어를 밀고 예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 장애인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화장실 안으로 데려가서 기저귀를 갈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테이프를 제대로 떼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딸 결혼식 날인데 이게 뭐야? 속으로 울먹이며 새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다 마치고 다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미 식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딸과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찍지 못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눈빛에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나갔어요? 미안해, 아빠가 화장실 가야 해서. 오늘만큼은 좀. 그냥 있었어도 됐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해, 지수야.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으아앙. 흑흑.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내 인생이 도대체 뭐가 된 거야? 딸 결혼식조차 제대로 못 보고 한참을 울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눈 밑은 새까맣고 볼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들러붙어 떡이 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긴 한숨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려고 인터넷 뱅킹을 켰어요.
잔고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기저귀값, 재활용품비, 생활비. 나가는 돈은 끝이 없는데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쌓아뒀던 예금이 거의 다 바닥났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빚을 져야 하나?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꽉 조여왔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신용 상태가 괜찮으시네요.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연 8%입니다. 생각보다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칠 후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숫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돈도 금방 없어지겠지. 앞날이 깜깜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아들 상태는 어때? 네,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 정말 고생이 많구나. 따뜻한 위로의 말 같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나저나 명절에는 올 수 있겠어? 아니요, 남편 데리고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전화를 끊으려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참, 우리 아들 집 명의가 어떻게 돼 있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어머니.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집 명의를 물어보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날아왔어요. 올케 언니, 오빠 간병하느라 정말 힘들죠? 요양원 알아볼까요?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니에요. 제가 계속 돌볼 거예요. 그래도 올케 몸도 안 좋은 것 같던데.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알았어요.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문자를 보고 난 후 불안감이 커졌어요.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내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자꾸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 보험은 어떻게 돼 있어? 집값이 요즘 시세가 얼마나 돼? 혹시 빚진 거 없어? 전부 재산과 관련된 질문들이었습니다. 의심이 점점 더 커졌어요. 혹시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럼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다 가져가려는 건가? 등골이 오싹하게 서늘해졌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건강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가슴이 자주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려고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지러움증도 심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벽을 짚고 중심을 잡아야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종합 비타민과 영양제를 샀어요. 비타민, 철분제, 칼슘제, 오메가3를 한 줌씩 먹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예전에 입던 옷들이 모두 헐렁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눈은 깊숙이 푹 꺼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는 거 아닐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딸 지수가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엄마.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요? 도대체 얼마나 안 먹은 거예요? 아니야,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걱정 말라고요? 이게 잘 먹는 사람 모습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병원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 아빠 돌봐야 하잖아. 엄마, 이러다 진짜 죽어요.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제발 병원 가요. 내가 아빠 볼게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내가 일 있잖아. 나 정말 괜찮아.
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이러지 말고 아빠 요양원에 보내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엄마가 좀 쉬어요. 이러다 엄마가 먼저 쓰러져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끝까지 돌볼 거야. 엄마, 이러다 엄마가 죽는다고요.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안 돼.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딸이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몰랐어요. 제 몸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곧 쓰러질 거라는 사실을. 딸이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났어요. 몸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벽을 짚지 않으면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도 자주 찾아왔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려고 해도 공기가 목구멍까지만 차올랐습니다. 손끝이 자주 저리고 차갑게 식었어요.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또 3kg이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이고 눈은 깊숙이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어 푸석푸석 말라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해. 정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종합 비타민을 한 알 더 먹었어요. 물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기는데 쓴맛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알람이 울려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체위를 변경해주러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벽을 더듬어 짚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벽지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옆으로 돌리려고 두 손으로 어깨를 밀었어요.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며 남편을 돌렸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등 뒤에 받쳐주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가는데 또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벽에 기대 앉은 채 한참 동안 숨만 고르며 버텼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남편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이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국자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죽을 그릇에 담아서 남편에게 가져갔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주는데 팔이 저려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손에 힘이 없어서. 겨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릇을 씻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면서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정해.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나야. 네, 어머니. 우리 아들 보험금이 얼마나 돼? 또 재산 얘기였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아니, 그냥 혹시 몰라서. 정리 좀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정리라는 단어가 귓가에 꽂혔어요. 무슨 정리요?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먼저 쓰러지면 어쩌려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돌봐야 할 텐데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 저 안 쓰러져요. 괜찮아요. 지금 내 몸 상태가 괜찮아 보이지 않던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 건강 상태를 어떻게 아는 거지? 혹시 지수가 말했어요? 응, 지수가 걱정돼서 전화했더라고. 딸이 시댁에 제 상태를 알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보험이랑 집 서류 같은 거 정리해둬. 왜요? 제가 죽을 것도 아닌데. 만약을 대비해야지. 그럼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만약을 대비한다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며칠 후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오빠 명의로 된 재산 목록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필요한데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나중이라니?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올케가 쓰러지면 우리가 오빠 돌봐야 하잖아요. 또 제가 쓰러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저 안 쓰러져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죠.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들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낯설어졌어요. 가족조차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구나.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내가 만약 정말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남편은 요양원에 보내지고 집이랑 보험금은 시댁에서 가져가겠지.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였어요. 평소처럼 알람이 울려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방으로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해도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들어오지 않았어요. 입을 벌리고 헐떡였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천장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아직 끝낼 수 없어. 그러나 몸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옆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뺨이 닿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휴대폰. 119. 손을 더듬어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어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하게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누군가 제 어깨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119. 빨리 119.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응급구조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운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졌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몸이 들것 위에 올려졌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의식이 또 깜깜해졌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눈을 찔렀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B-B- 소리를 냈어요. 엄마. 딸 지수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렸어요?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목이 뻐근했어요. 의사 선생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쉬어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도 안 좋은 상태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 돼요. 남편을 돌봐야 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쉬셔야 해요. 의사가 나가고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미안하긴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병실 문이 열리면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가 계셔야겠어요. 딸이 밖으로 나갔어요. 혼자 남겨진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괜찮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지수야, 내 엄마 상태가 어때?
심각하대요. 한동안 입원해야 한대요. 그럼 우리 아들은 누가 돌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들린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솔직히 말해봐. 내 엄마 얼마나 더 버틸 것 같아?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 무슨 준비요? 아들을 요양원에 보내야지. 우리가 돌볼 수는 없잖아.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집이랑 보험금 정리해야 해. 할머니, 그건. 지수야, 넌 아직 몰라. 내 엄마 없으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고.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면 우리가 돌봐야 하잖아. 그건 우리가 못해.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없으면 오히려 편할 것 같아. 딸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빠는 요양원 보내고 우리는 각자 살면 되잖아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면서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 팔면 꽤 될 거야. 5억은 나올걸?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도 있잖아요. 그래, 다 합치면 제법 되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해도 목구멍이 막혀 있었어요. 오빠 집 명의가 오빠 앞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어. 며느리 명의는 아니지? 아니에요. 오빠 명의예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럼 됐어. 며느리 쓰러지면 바로 진행하자. 알았어요, 엄마. 지수야, 넌 엄마 장례 때까지만 버텨. 그 다음엔 편해질 거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가득 차올랐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 오빠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게 오빠가 의식 있을 때 동의했어. 네? 며느리 쓰러지면 요양원 보내고 집 팔라고 했어. 가슴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응. 며느리 몰래 오빠한테 물어봤거든. 고개 끄덕였어.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것. 남편도 동의했다는 것. 그 순간 심장이 아니라 인생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오빠도 찬성한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 편하게 준비하면 돼. 손이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사라졌어요. 발끝까지 냉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온몸이 얼음덩어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내일 부동산 한번 가볼까? 벌써요? 미리 시세 알아봐야지. 며느리 상태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백엔이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같이 가요. 그래. 그럼 우리 들어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날 생각하지 않았어. 남편마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안 됐어요. 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평생을 바쳤는데, 내 건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돌봤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있었어요. 스크롤을 올려서 지난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대화였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상태 어때? 신우이 많이 안 좋대. 곧 쓰러질 것 같아. 시어머니 합치면 6억 5천이네. 셋이서 나누면 1인당 2억씩. 시어머니 다행이다.
이제 마음 편하게 기다리자.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남편도 동의했다는 것.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보았어요. 눈물이 귀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천천히 식어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도 살아야 해. 이제는 울음보다 행동이 먼저야. 새벽이 밝아올 때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감정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냉정함이었어요. 울음보다 행동이 먼저야.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서 물었어요. 제가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한다고. 사흘 안에 퇴원하고 싶어요. 환자분 상태가 아직. 제발요.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 사흘 후에 퇴원하고 싶어요. 아직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약 처방해 주시면 집에서 잘 먹을게요. 정말 무리하시는 겁니다. 제발요. 집에 꼭 가봐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3일 후 퇴원했습니다. 딸이 데리러 왔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집에 가서 쉬어야 해요. 그래, 알았어.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나를 지켜야 해. 집에 도착해서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간병인이 와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간병인이 나가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어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바친 사랑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남편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당신도 원했잖아요. 제가 없어지는 거. 돌아서서 방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를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여전히 볼은 쏙 들어가 있고 눈밑은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단호하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무료 법률 상담소 전화번호를 검색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소입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예약 가능할까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남편을 5년 동안 간병하다가 쓰러졌는데 시댁에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일단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능할까요?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상담사가 알려준 주소를 메모장에 빠르게 적었어요. 그날 오후 약속 시간에 맞춰서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딩 3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층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여성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5년 동안의 간병 생활, 쓰러진 날,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끔찍한 대화.
말을 하다 보니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눈물이 눈가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잘 참으셨어요. 상담사가 휴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건네줬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죠? 그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목이 메어서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가족을 믿고 사랑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증거를 확실하게 모으셔야 합니다. 상담사가 노트북을 열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통화할 때마다 녹음하시고 문자 메시지는 전부 캡처해서 백업하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사가 말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호하죠? 집 명의를 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시고 보험 수익자도 바꾸세요.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제가 녹음을 실수로 못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다시 기회를 만들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없으면 편할 것 같아. 오빠도 찬성했어. 눈물이 마르고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을 채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해. 나를 지켜야 해.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휴대폰 설정을 열었어요. 통화 녹음 기능을 찾아서 자동 녹음으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댁 가족 단톡방을 열어서 스크롤을 맨 위로 올렸어요. 하나하나 캡처해서 사진첩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캡처를 하다가 실수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꺼지면서 단톡방이 닫혀버렸습니다. 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급하게 다시 단톡방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대화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시 조심스럽게 캡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대화를 저장했어요. 일주일 후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집 명의를 변경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변경하실 계획이신가요? 남편과 공동 명의를 제 단독 명의로 바꾸고 싶어요. 직원이 서류철을 꺼내서 펼쳐놓았습니다.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가져오셨나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의사 표현을 전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럼 법원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담소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상담소에서 소개해준 이정훈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아, 네. 사무실로 방문 가능하신가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증거 파일을 보여주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명의 변경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나를 구해주는 문장처럼 들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눈치채면 어떡하죠?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시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서명하는데 손이 심하게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 휘갈겨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어요. 녹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연아, 나야. 요즘 몸 상태는 좀 어때? 괜찮아요, 어머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나저나 말이야. 시어머니 목소리에서 뭔가 꿍꿍이가 느껴졌어요. 혹시 집 명의를 우리 쪽으로 변경하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안 돼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어차피 나중엔 우리 아들 재산이잖아. 제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에이, 그냥 미리미리 정리해두자는 거지. 나쁜 뜻 아니야. 어머니, 안 됩니다. 저 이제 끊을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들킨 건 아니겠지? 혹시 눈치챈 걸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딸 지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왜? 할머니가 엄마 요즘 이상하다고 하시던데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요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딸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빤히 쳐다봤어요. 엄마, 혹시 무슨 준비하는 거 있어요? 무슨 준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만나는 것 같은 거요. 무슨 헛소리야. 그럴 리가 있겠어?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할머니가 엄마 변호사 사무실 다녀온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래, 진짜야. 이제 그만 가봐. 딸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알았어요. 그럼 저 갈게요.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어. 정말 위험했어.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달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오후 변호사한테서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명예 변경 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믿기지 않아서 되묻고 또 물었어요. 네. 이제 집은 부인 단독 명의입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5년 만에 등기부등본 발급받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단계를 무사히 마쳤어요.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서 수익자를 변경했습니다. 남편 명의에서 제 명의로 모두 바꿔버렸어요.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할 차례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서명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대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빌딩 앞 벤치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돌이킬 수 없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대화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느리 없으면 편할 것 같아. 오빠도 찬성했어. 눈물이 마르고 차가운 결심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해. 나를 지켜야 해. 집으로 돌아와서 시댁 식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모두 모여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갑자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갈게.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큰아주버니, 딸 지수가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둘러앉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야? 시어머니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현관 쪽으로 걸어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마이너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변호사 이정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섰어요. 저는 부인의 법률 대리인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모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하죠.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단호하게 나왔어요.
먼저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휴대폰을 꺼내서 스피커 버튼을 누른 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안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가 없으면 우리가 아들을 돌봐야 하잖아. 엄마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편할 것 같아요. 딸 지수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 팔면 5억 5천은 나올 거야. 보험금도 1억 있잖아요. 신우이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고개 끄덕이더라. 녹음이 끝났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복도에서 나누신 대화입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오해라고요? 차가운 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휴대폰으로 단톡방 캡처 화면들을 하나씩 넘기며 보여줬어요. 1인당 2억씩 나눠 갖기로 계획하셨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을 온몸으로 간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눈을 떠서 기저귀를 갈았어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느라 1800개의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기저귀를 10,000번 넘게 갈았고 병원비로 2억을 썼어요. 제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할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집은 이미 한 달 전에 부인 단독 명의로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뭐라고요? 큰아주버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보험 수익자도 전부 부인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네,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혼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혼이라고요? 네.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딸 지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제발이요.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차갑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나를 죽기를 바랐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엄마라고 불러? 그게 아니라. 정말 죄송해요. 나가요. 모두 나가세요. 엄마. 제발. 나가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모두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현관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서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변호사도 서류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앞으로 더 행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가 나가고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직 제 인생만. 일주일 후 남편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날이 왔어요. 남편의 짐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더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부터 났을 텐데 지금은 담담했어요. 요양병원 차량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서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에 뭔가 애원하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전문가들이 돌봐줄 거예요. 거기가 더 나을 거예요.
차갑게 말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요양병원 직원들이 남편을 차에 태웠어요.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안 갈게요. 그럼 서류는 나중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뒷좌석 창문으로 남편이 뒤돌아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서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순간 사랑도 미련도 함께 떠났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빈 침대가 을씨년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약봉지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나씩 집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휠체어도 접어서 구석에 세워뒀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다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동산 앱을 열어서 새 집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나 투룸이면 충분했어요.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몇 개 찾아서 중개사에게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매물 보러 가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 가능할까요? 그럼 3시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새 집을 보러 간다는 게 설렜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매물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여기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한 원룸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좋네요. 발코니로 나가보니 공원이 바로 앞에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를 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만 챙겨서 실었어요. 옛날 집 열쇠를 중개사에게 넘겨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새 집에서 행복하세요. 새 집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제 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5년의 무게가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책상 위에 작은 화병을 올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죠. 햇살이 내 어깨를 비추자 오래 묶여있던 감정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이야. 저녁이 되어서 혼자 밥을 차려 먹었어요.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밥을 지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제 내 시간이야.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오랜 친구 은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연아, 나야. 오랜만이다. 은희야. 반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소식 들었어. 응,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 우리 한번 만날래? 밥이라도 먹자. 그래, 좋아. 일주일 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은희, 정숙, 미경이 모두 나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미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응, 나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지? 우리가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밥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웃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미연아, 합창단 다시 나올 생각 없어?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합창단? 아직도 활동해? 응,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단장님이 내 소식 자주 물어보시더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 다시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단장님한테 말해볼게.
며칠 후 합창단 연습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단장님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다시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악보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악보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어요.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다시 세상에 존재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불렀어요. 음이 하나씩 목구멍에서 나와 공간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노래를 부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단장님이 다가왔어요. 미연 씨 목소리 여전히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다시 올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봬요. 네, 꼭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어요. 발걸음이 경쾌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딸 지수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야.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언젠가 답장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떠나면서도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6개월이 흘렀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에 깨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혔어요. 공원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토스트에 계란을 올리고 샐러드를 곁들였어요.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습니다. 식사 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산책이 일상이 됐어요.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폐가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었습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날씨 참 좋죠?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요즘 매일 나와요. 나도 그래요. 우리 인연인가 봐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름은 김영자 할머니셨습니다. 근처에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서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자 할머니와 자주 만났어요.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됐습니다. 오후엔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체중도 늘고 혈압도 정상이에요. 다행이네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건강 회복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건강이 돌아오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목요일 저녁엔 합창단 연습이 있었습니다. 연습실에 도착하니 단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미연 씨, 오늘 목소리 정말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악보를 펼쳤어요. 오늘 연습곡은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자 입을 열어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연습이 끝나고 단원들과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딸 지수였습니다. 엄마, 손주가 엄마 보고 싶대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손주라는 단어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수가 결혼하고 낳은 아이였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용서는 언젠가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나를 위해 사는 날이에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면회 오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5년 동안 돌봤던 사람. 하지만 저를 배신했던 사람. 보고 싶지 않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녁에 요리책을 펼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파스타를 만들어 봤어요. 면을 삶고 소스를 만들면서 집중했습니다.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완성된 파스타를 접시에 담아서 상에 놓았습니다. 포크로 면을 돌돌 말아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5년 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쓰러졌던 날, 배신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헌신은 아름답지만 자신을 잃는 희생은 슬픔이에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 필요는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기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긴 밤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